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52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 전산회계 1급 요약집 이 부분과 전산세무 2급 요약집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학습 효율이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1번 다음 중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문제 찾는 거네요. 자, 내부 통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반영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성이 대두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요즘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우리 횡령 사건이 발생했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통제의 목적은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요.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의 상황을 잘 통제를 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내부 통제의 5대 기본 요소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자, 틀린 것 찾는 거예요.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요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참고로 우리 재무제표 5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 수석, 변,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얼음표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시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내부 회계관리 제도잖아요. 외부 감시인이 아니죠. 내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 창고니까 내부적 물리접근 통제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외부 감사가 아닙니다.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주항공의 매출채권 대손 관련 자료네요.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랍니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대손 충당금 이런 것을 보고 매출채권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8월 2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60만원이 대손이 확정되었다. 즉 대손 처리해 주어야 되겠고요.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T자 계정이라 그러죠. 자, 이거 8월 20일을 분기하면 차변에 이렇게 매출채권 60만원 나왔네요. T자 계정에서는 그러면 반대편에 대변에 매출채권 60만원이 되어야 되고 비어있는 칸은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분계를 날짜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전기에서 대손 충당금 10만원이 이월되었죠. 문제에 보면 전기 2월 10만원, 즉 1월 1일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다? 10만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분개를 할게요. 8월 20일 매출 채권 6만원, 대손 충당금 6만원,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즉 매출 채권 6만원을 대손 처리한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10만원에서 6만원을 꺼내었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4만원이 남아있겠죠. 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2월 31일 대손 상각비 3만원, 대손 충당금 3만원이네요. 즉 결산일에 대손 충당금 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4만원에 추가로 하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7만원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1% 대손 추정한 금액이 얼마다? 7만원.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700만원의 1%가 7만원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이며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한공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것은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장부상 수량 1000개, 실제 수량은 50개, 감모가 발생되었네요. 50개. 단위당 취득원가 1000원.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다? 한 개당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당 순 실현 가능 가치 900원이네요.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1000원 주고 샀지만 내가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된다? 900원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1000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팔아서 받은 금액은 900만원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 문제는 재고자산의 적합법과 관련이 있고요. 먼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순실현 가치라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그리고 판매 비용을 뺀 겁니다. 실제로 부대 비용 빼고 받을 수 있는 돈 총 900원이란 말입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은 적합법이에요. 우리 전산회계 1급 요약집 5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가가 지금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그래서 적합법입니다.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한 손실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하며 이것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계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장부 가액은 어떻게 된다? 내가 구입할 때는 1000원 주고 구입했지만 순실현 가능 가치액이 900원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낮은 거인 얼마? 900원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 남아있는 수량은 얼마다? 950개.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곱해보시면 85만 5천원이 돼요. 제가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사 수량이 950개, 그리고 손실현 가능 가치액은 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85만 5천원이 되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법을 아셔야 되고요. 손실현 가능 가치액이 무엇인가, 이 용어를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12월 결산 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보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가액을 물어보네요. 무엇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9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네요. 예,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알겠습니다. 10월 1일 기계장치 600만원에 취득하였다. 예,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서 우리 돈은 500만원 들었겠죠. 내용연수 5년, 잔용가치 없고
정액법. 예, 알겠습니다. 자, 월할 상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관계가 조금은 있죠. 9월 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넉 달을 감가상각하면 되겠네요. 자, 월할 상각이란 말은 한 달 감가상각을 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월할 상각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늘 10월 1일 날 샀네요. 죄송해요. 9월 1일 날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고요. 감가상각은 10월, 11월, 12월 석 달 해야 되겠네요. 월할 상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거 월할 상각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월 1일 날 구입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또는 10월 16일 날 구입을 했었더라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반달이 채 안 되잖아요. 월할 상각이란 말은 구입 날짜는 상관없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1일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10월 17일 날 구입했더라면은 몇 달 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10월 17일 날 구입했다 하더라도 월할 상각에는 1개월로 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7일 날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해줘야 됩니다. 일할 계산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계산하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할 상각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이런 말들도 함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한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보통예금 받았다 가정할게요. 대변은 정부 보조금이 되며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입니다. 두 번째, 10월 1일입니다. 기계장치 600만원에 취득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가정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기계장치 600만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기계장치 600만원 구입했는데요. 600만원 중에는 정부 보조금이 100만원 있었잖아요. 이 정부 보조금을 없애줘야 됩니다. 왜? 이제 목적에 맞게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옴으로써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 기계장치 600만원 중에서는 내 돈은 500만원이고 다시 10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 되겠죠. 이렇게 정부 보조금 처리하는 거 2번 보기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실기시험이나 실무시험이나 이론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0월 1일 기계장치 600만원에 취득했단 말은 위에서 1번에서 정부 보조금 100만원 받은 것과 내 돈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600만원, 보통예금 600만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음,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걸 가지고 샀을 때는 이렇게 반대편에 오면서 상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없어지게 되고요. 보통예금에 있는 정부 보조금은 상계 처리됩니다. 하지만 기계장치 6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내 거, 100만원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계정 과목이 생기며 이것은 기계장치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3번이 시험 문제로 나왔죠. 결산일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월할 상각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요 돈을 한번 볼게요. 요 돈 중에 500만원은 내 거, 그리고 100만원은 정부 보조금 각각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계장치가 500만원이니까 5년이면 1년에 얼마가 됩니까? 1년에 100만원. 100만원인데 몇 달 사용했습니까? 3개월 월할 상각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마이너스 5년 하니까 100만원이 되고 이거 12달 중에서 석 달만 사용했기 때문에 25만원. 그래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25만원.
크게 문제 없죠. 다음입니다. 정부 보조금도 따로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5를 하면 1년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3개월만 상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5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는 25만 원, 정부 보조금 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다? 3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30만 원. 장부가액은 볼게요. 장부가액은 기계장치 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은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이 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다음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겠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됩니까?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을 빼면 475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정부 보조금 처리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며 특히 전산 세무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을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구입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기계장치 금액과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따로 계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이 기계장치 600만 원 안에는 500만 원 내 돈, 그리고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이것 따로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요게 요렇게 5만 원이 상각돼요.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에서 차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각되고요.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정부 보조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기계장치는 내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세무이급 요약집 10번에 보면은 이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4번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까지 좀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전산 세무이급 요약집 제가 4시간 반짜리 있죠. 거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 봐 주시고 4번까지가 되면은 매각하는 것까지만 된다면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마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기초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하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45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출액이 나왔더라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총이익률이 무엇이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이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이 몇 %?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남은 돈이 100원이다. 근데 원가가 매출액이 300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3 해서 300 해서 33%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 구하는 것은 방금 했고요. 자, 요거는 별거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된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20%예요. 자, 매출 총이익률 플러스 매출 원가율이 1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률에다가 매출 원가율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이익률은 문제에서 20%라고 알려줬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80%가 되어야지만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죠. 매출 이익률 플러스
매출 원가율이 되면은 1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매출 이익률이 20%니까 매출 원가율은 80%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매출 원가율은 또 공식 있죠?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이 매출 원가율이 됩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거 매출 원가율이 얼마였습니까? 위에서 구해졌습니다. 80%. 다음 매출 원가는 얼마였습니까? 45만원. 우리가 매출액을 모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양변에 이 매출액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매출액을 곱해버리겠습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매출액 X를 곱하겠어요. 곱하면 자, 매출원가 0.8이죠. 0.8X는 이건 없어졌죠. 양변에 매출액을 곱하니까 45만원이 됩니다. X는 0.8이 넘어가면은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되겠죠. 따라서 매출액 X는 45만원 나누기 매출 원가율이 0.8이 되겠죠. 0.8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제가 미리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매출액은 얼마가 된다? 56만 2천원이 되는 거예요. 56만 2천원 나누기 빼기 45만원이 매출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총 이익은 11만 2,50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쭉 풀었는데요. 조금, 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매출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 두 번째, 자, 요 공식을 또 하나 아셔야 되겠네요. 매출 이익률 플러스 매출 원가율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이익률이 20%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율이 80%라는 거,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원가율이 80%가 되고요. 매출 원가는 45만원, 매출액을 몰라요. X로 뒀습니다.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매출액을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매출액 대신에 X로 했어요. 0.8X는 45만원이 되고요. 0.8이 넘어가면은 나누기가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겠죠. 0.8. 그렇게 하면은 56만 2,500원 매출액이 구해집니다. 이 문제의 키는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매출액을 구하는 게 키가 됩니다. 요거 이런 문제가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이상에서 제가 본 거 있고요. 우리 DAT 2급에서는 이렇게는 자주 출제 안 되던데 새로운 유형이라 그럴까요?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런 문제도 하나 익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이다. 퇴직연금 납부 부담금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2022년 전 종업원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주항공은 퇴직연금 부담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확정 기여형이 있고요.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요. 키워드는 어디 있다? 키워드는 급여 있죠. 급여가 있습니다. 말과 계정 과목에 급여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온다? 한 번만 나옵니다. 지금 확정 기여형이네요. 급여라는 글자가 없죠. 그러면 계정 과목에 급여가 꼭 한 번 나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에 제가 정리해 두었죠.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확정 기여형 급여라는 글자가 없죠. 그러면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즉 말과 계정 과목에 급여가 한 번만 나타난다. 말과 계정 과목에 급여는 한 번만 나타난다. 이 말이 키가 되는 겁니다. 체크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주항공은 2022년 1월 1일에 다음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2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에 관련 이자 비용을 물어봤네요. 액면 금액은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5%,
매년 이자 지급은 말일이고요. 만기는 3년. 그리고 발행금액은 97만 4천원 할인 발행했네요. 유효이자율은 6%. 이 문제의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이라고 있죠. 유효이자율법은 발행금액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가 유효이자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58,440원.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는 풀어지는데요. 자, 이거 요즘 사채를 상각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채 상각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상각이라는 것은 뭐 가치 감소분을 뺀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100만원짜리 사채가 있습니다. 130만원에 발행했어요. 이런 경우는 상각을 통해서 130만원이 장부가액이 점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감소분을 떼내는 거고요.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97만원입니다. 100만원짜리를. 그럼 이 장부가액이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가치가 상승하는 걸로 봐서 이때는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인이니까 지금은 100만원짜리를 97만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증가돼야 되겠죠. 무엇이? 장부가액이 더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액면가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 5%, 즉 매년 이자는 얼마씩 주겠다? 5만원씩 주겠단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은 6%, 만기는 3년, 그리고 97만 4천원에 발행했습니다. 자, 2022년, 요 날짜 잘못 적었네요. 1월 1일. 자, 먼저 우리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 얼마? 100만원. 별 문제 없죠? 현금 97만 4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했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6,000원이 됩니다. 물론 장부가액은 97만 4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상각을 통해서 이 금액이 대변에 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빵이 되는 게 상각이에요. 1차 년도만 상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게 단어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일단 이자는 100만원에 대해서 액면이자가 얼마였습니까? 5만원입니다. 이게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액면가액이 10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하면은 얼마가 된다? 매년 이자는 5만원씩 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 비용. 지금 문제에서는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을 물어봤고, 이것은 유효이자율법인데요.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97만 4천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몇 %였어요? 6%였죠. 그래서 정답은 58,44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의 금액은 이만큼, 대변의 금액은 이만큼, 8,440원이 대변이 모자라잖아요. 8,440원이 되고요. 이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채 상각하고 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26,000원에서 8,440원을 뺀 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되고, 장부가액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요것과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져서 내년에 2023년 12월 31일은 이 금액 두 개 더한 것 98만 2,440원이 장부가액이 되며, 그리고 이자 비용은 98만 2,44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곱해버리면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 이자 비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 자, 혹시 요즘은 이 사채를 상각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DT 2급과 전산 세무 2급에 힘이 드시더라도 이거 꼭 좀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의 설명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 요약집 3시간 반짜리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시간 정도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으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전산 세무에서도 이게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맞죠? 예,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중대하지 않는 오류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부터 다 고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답은 1번이네요.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한 오류는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2번 틀렸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하는 것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그렇게 하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부터 재무제표를 다시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안 됩니다.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하지 않는다. 이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재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각각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금액을 해당 기간에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죠.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며 이런 문제도 자주로는 출제되지 않는데요. 요거 1번 답을 맞히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거 개정 과목이고요. 전기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단기에 발견이 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손해봤으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요 근래는 이 개정 과목이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요. 회계 정책이 큰 개념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고요. 회계 추정이 바뀌게 되면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즉 5월 3일 날 회계 추정의 오류가 회계 추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다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5월 3일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기입니다. 단기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 말 정도.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책이 크니까 정책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회계 추정을 바꾼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제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거, 회계 정책의 변경을 보시면 선입선출법을 구입선출법, 물론 구입선출법을 선입선출법, 그리고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회계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는 단가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정의 변경, 대손 추정률 변경, 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 방법 변경,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무상으로 자 요거 보면 알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재화 및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보로 제공됐다든지 조세를 물납으로 한다든지 상품권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 안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애누리 빼야 되겠죠. 환입된 재화의 가액 빼야 되겠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것도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 할인은 당연히 빼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자 이자라 하더라도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대손금 요거 오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대손금은 여기서 말하는 대손금은 돈입니다. 돈은 재화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거 죄송해요. 여기 대손금이 아니라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품 정확하게는 장려품이 되겠죠. 장려금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장려품을 말한다는 거. 다음 대손금은 조금 말이 많은데요. 대손금은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즉 빼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손금 왜 우리 대손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대손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나중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상 매출했습니다. 떼일지 안 떼일지 모르잖아요. 일단 부가세 납부했다가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그때 다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란 말은 빼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세 대상이네요.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이런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죠. 예, 과세 대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 물납을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물납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 세액된 공제된 판매 장려 물품이죠. 판매 장려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9번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0번 다음 중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서 면세죠.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요것도 맞고 자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요. 예. 다음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자 신문은 면세지만 신문사의 광고는 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 금액간 15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죠. 면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뉴스통신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1번.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1월부터 6월 30일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 안 돼 있네요.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차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거다?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네요. 국내 매출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 500만원이네요. 부가세 받았습니다. 직수출은 영세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용세율이니까 부가세 징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컴퓨터 부품 매입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마이너스 110만원이 되겠네요. 110만원 빼면 될 것이고 다음 배달용 트럭이네요. 차는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 안 되죠. 단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지금은 매입세 공제되네요. 그럼 빼기 2500이니까 250만원은 또 공제받네요. 자,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액 접대비죠. 이 자체가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360만원을 빼면 되겠네요. 240만원이 되겠죠. 140만원인가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잘못했나요? 요거 500만원이고요. 500만원. 요거 110만원이죠. 110만원. 요거 250만원이죠. 그럼 350만원, 360만원이네요. 제가 빼기를 잘못했네요. 500만원에서 360만원을 빼니까 140만원. 4로 끝나는 건 또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자, 12번. 다음은 거주자 김공인 씨의 2020년 귀속 소득 내역이다. 김공인 씨의 종합 소득금액 합산될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요즘 이런 것 또 자주 나오네요. 자, 금융소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이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위약금과 배상금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겠죠.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즉 이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다음 두 번째, 금융소득의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요. 종합과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 왜? 종합 합산되는 종합소득 신고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있고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무조건 금액이 미비하더라도 종합 합산돼서 내는 거예요. 국내 금융소득 또는 국외 금융소득 중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 아닌 모든 것은 무엇이 된다?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이 조건부 종합과세는 어떤 거냐면은 요거 두 개 빼곤데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종합과세 되고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거 더하기 조건부 종합과세 이거 해가지고 더했는데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은 이것은 분리과세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이니까 종합과세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물론 2천만원보다 크면은 이거 둘 다 종합과세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자, 요 말의 의미가 키가 있습니다. 어떤 키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즉 이놈과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이것을 더했을 때 2천만원이 안 돼요. 2천만원이 안 되면 이것은 분리과세 됩니다. 즉 이것이 분리과세 된단 말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종합과세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분리과세 요거에 해당되겠죠. 말이 제가 꼬였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됐고요. 다음, 계약으로 인한 배상금. 이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기타 소득입니다. 알아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요거에 나와 있죠.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48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아예 제외. 그리고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 징수되지 않았네요. 이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돈 중에 300만원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가 되는데요. 답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자, 이 금액을 한번 더 해볼까요? 400만원에 300만원, 700만원에 이게 얼마? 900. 그럼 1600이네요. 1600만원인 어때요? 이게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적 이게 분리과세 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뭐 빼고 이 부분만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 문제 맞히기 위해서는 이거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400, 300, 900인데 요게 2천만원이 안 되잖아요. 다 더했더니 안 되는 경우에 이거는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뭐 이런 소득이 있디 없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장 큰 키는 자, 첫 번째 이 부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 플러스 조건부 종합과세를 해서 2천만원이 이하일 때는 이것은 분리과세되고 이거는 당연히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물어봤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안 되므로 이 부분만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별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 법인의 해당 사업 종료일. 정답은 1번이죠. 자, 요거는 좀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인정 배당은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됩니다. 이렇게 결산 확정일인데 사업 종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뭐 2번, 3번, 4번은 여기에 제가 참고로 해 두었습니다. 좀 익혀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거 소득의 수입 시기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네요. 있고 특히 이렇게 빨간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4번 다음은 거주자 김공인씨 영업부장이 주 항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자료이다. 1월 토대로 2002년 김공인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자, 과세되는 거죠. 비과세는 빼고 기본급 과세 대상, 상여금 과세 대상 맞습니다. 자, 식대가 240만원이네요. 월 20만원. 식사 제공받지 않습니다. 식대는 한 달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 한도입니다. 20만원이네요. 그러면 1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은 비과세, 120만원은 과세. 따라서 요거 더해줘야 됩니다. 과세되는 금액이 120만원. 다음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한도가 월 얼마입니까? 2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비과세, 그리고 매월 10만원은 과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1년이면 12달 120만원. 그래서 240만원이 과세고요. 그러면 요거 500만원 하면 740만원, 6,74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우리 요약집 41번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있죠? 이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요 부분이죠. 이 부분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실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 부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개지만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근로자의 연말 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예, 맞죠? 제가 한번 볼게요. 예시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이금요약집 46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예시. 혼인은 12월 31일 전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혼하면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 사망
그리고 장애가 완치되더라도 당해까지는 공제됩니다. 사망은 잘 아시는데요. 장애가 완치되는 경우도 당해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5월 7일날 완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거 이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까지만 돼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 직계존속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밑에도 또 있죠. 그리고 인적 공제, 추가 공제, 뭐 이런 거, 이거 모르시면 또 실무가 곤란하죠.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됩니다. 왜?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 두 개 중에 높은 거 한 개만 된다. 중복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따라서 연한 배우자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예, 맞습니다. 지속주의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속돼야 돼요. 인적 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잖아. 예, 맞습니다. 나이 제한 받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나이 제한이 없는 사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죠. 예, 해서 맞네요. 예쁘게 있네요. 어이구,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인적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없는 걸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종합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적 공제 받는 게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까지 해준다. 공제라는 것이 본래 그런 거예요. 빼주는 건데요. 내가 기본에 있는 것보다 더 해주지는 않습니다. 최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예, 동엽이 맞습니다. 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가 아니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이고요. 이게 높은 거 100만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림이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똑똑하게 생겼는데 해림이 공부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TT 이거 52회인데요. 오답니다. 5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